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3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1회. 이야. 어제 보고 오늘 또 봤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 이제 여기 와이즈 파트너에서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이 방송 스태프분들하고 이렇게 친목 모임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너무 또 일정도 안 맞고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연말에 나름 또 비수기가 찾아들고 해서 어제 이제 거의 몇 년 만에 예. 이제 여기 방송 하시는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회식 자리를 가졌죠. 네. 평균 연령 밸런스는 잘 안 맞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예, 어제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1차는 수제 맥주를 그치. 먹고 이제 2차는 소주.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소주파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했는데. 그런 3차도 모임은- 가셨다면서요? 어? 3차는 커피 그러니까. 따뜻하게. 아, 예, 원래 아니. 그 고디바라고 네. 초콜릿 유명한 샵이 아, 네네네. 있었는데, 거기가 일찍 문 닫아서 그냥 다른 데 타멘탐스 가서 따뜻한 음료 한 잔 먹고 끝냈어요. 제가 3차를 쏘기로 돼 있는데, 안 쏠 수는 없고. 예, 아무튼, 그래서 어제 스태프분들하고 예,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좋았고, 네. 저희, 올해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년에 신년에 한 번 더 좋죠.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제 초대 손님을 모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희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죠, 저희도. 예, 얼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 그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저희 그 초대 손님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제가 6개월 전부터 섭외를 하는 거 아시죠? 예. 아, 진짜로요. 농담이 진짜입니다. 6개월 전부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김동준 박사님을 모셨는데 일단 제가 그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인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못했지만 스트레고스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션의 뭐 어떤 예 거기 멤버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트워크 파트너. 네트워크 파트너. 예. 그다음에 현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프로 MBA 비즈니스 사고 혁신을 강의하고 계시고 이화여대 한국경제 최고위 과정도 비즈니스 모델링을 강의를 또 하고 계시고 삼성 멀티캠퍼스 맞나요? 삼성? 이제 멀티캠퍼스. 그냥 멀티캠퍼스. 예, 멀티캠퍼스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시고 전자정부 민간협력 포럼 UX 분과 자문위원 좀 길어도 참아주세요. 예, 너무 많아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과 경영 편집 자문위원 및 컬럼을 기고하고 계시고 전에는 삼성 SDS에서 SSA, SBA, MOT, 전략혁신, 비즈니스 모델링 등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는 미래를 만드는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8가지 혁신 키워드를 작년에 출간을 하셨고 그전에는 비저블 이펙트라는 책도 2013년도에 출간을 하셨네요. 그리고 작년에 출간한 책이 세종도서의 교양 부분에 선정이 되신 것도 나와 있고 삼성전자 다니실 때는 부회장단 표창도 받으셨고 기술상, 은상, 회장단 표창 등등이라는 얘기는 더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요약하실 때까지 잠시 나갔다 올까요? 아니요. 10분 후에 아니요. 오면 아직 되겠죠? 아직 한 20분 남았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격으로는 이제 공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갖고 계시고 트리즈도 전문가인데 레벨 3의 이제 전문가를 갖고 계시고 CPSI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Creative Problem Solving Institute의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수료하셨고, 식스시그마 BB, 블랙벨트죠. 네. 삼성전자 사내 공인, 네. 그리고 GV, MBB, 또 삼성전자 사내 공인, 마케팅 전문가, 삼성전자 사내 공인.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네. 대단하신 걸 분. 다 읽으시네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아닌데. 제가 많이 줄였는데. 예. 자, 그건 이제 제가 뒷조사한 거고, 제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저는 뭐 창의, 혁신, 협업 관련된 강의, 워크샵, 아니면 자문,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고, 예, 뭐 여러 대학에서 강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서강대는 MBA에서 강의하고, 예. 홍대에서는 디자인에서 강의하고, 연대에서는 MOT 과정을 강의했기 때문에 이야, 좋게 얘기하면 완전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넓으신데요? 거지만 얕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사실은 BEC하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면 강의한 내용은 뭐 디자인, 다 같습니다. 디자인까지.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예. 뭐 혁신 전략, 아니면 혁신 비즈니스, 창의적 혁신, 협업적 혁신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과거 삼성전자에 있을 때가 지금 음. 제가 한 14년 6개월 정도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한 10년 몇 개월 동안은 한 60개의 삼성전자는 혁신 전략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서 혁신은 가치 혁신이 주로고요. 예. 지금 나와서도 뭐 한 5년 동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대부분 내용은 창의 혁신 협업과 관련된 거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클라이언트만 뭐 예. 일반 그렇죠. 다른 삼성전자 외의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네요. 네. 이야. 항상 저희 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게스트분들 오시면 이 프로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라 기본이 한 20줄? 네. 여지까지 프로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았나 보네요. 아니, 아,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 혁신이라는 앞에 가치 혁신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치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가치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뭐 모두 다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비즈니스가 하는 일이라고 네.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떤 가치라는 절대 단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아니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아니면 마케팅 이노베이션, 아니면 디자인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전문 그룹 아니면 전문가가 하는 혁신이 아니라 소비자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제가 있던 곳이 삼성전자 가치혁신 프로그램 센터예요. 그 안에는 사실 원가적 가치도 있고 뭐 안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은 소비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혁신을 이룰까. 그래서 그냥 저희 사내에서 가치혁신이라고 부르고 뭐 요건 일반적으로도 밸류 이노베이션이라고 치면 뭐 김희찬 교수도 밸류 이노베이션을 얘기했고 약간 앵글들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치 혁신이라고 할 때는 소비자 가치를 주로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포맷을 사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막 이렇게 인터뷰 위주로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시각적인 자료로 겸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탁을 드렸고 또 자료를 어저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사님이 준비하신 그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슬라이드를 먼저 저희랑 같이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같이 좀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도 될까요?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제목은 혁신 프로젝트라고 붙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뭐 제가 앞에서도 좀 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혁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 단어가 되게 좋았어요. 이 문장이. Innovation is a social process라고 하는 문장이 되게 좋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본 거는 그 람차란이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람차란이 게임 체인저라는 책에 이 얘기를 썼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쇼킹했던 게 왜 나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회적 과정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회적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적이라는 정의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사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가 적어도 두 사람이면 뭐 저처럼 프리랜서도 있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사람은 다 두 사람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은 사회적 과정이에요. 지속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니까.
근데 혁신이 그렇다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건 약간 기초용문법인데 innovation is a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도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혁신도 예외 없이 뭐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 이상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런 거 없이 이루어지는 혁신은 없다라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고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대한 반대급부로 얘기한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혁신 그러면 가장 먼저 슈페터 때문에 기술적 혁신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기술 혁신들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뭐 기술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이 바뀌고 창조적 혁신의 시대가 되면서 기술만으로 혁신할 수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혁신도 예외 없이 사회적 과정인 걸 잊지 말아라.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표현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감명받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은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니까 그 안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예외 없이 사회적 과정이다.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얘기에 저도 정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아래 쓴 모이면 시작이고 같이 있으면 발전이고 함께 일하면 성공이라는 헨리 포드 얘기가 혁신 프로젝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굉장히 옛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혁신 TF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많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고 TF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TF가 결성이 된다고 해서 첫날 사람들을 모으면 정시에 10명을 모으면 10명이 다 오는 경우가 되게 없죠. 프로젝트를 할 때. 그래서 커밍 투게더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모이면 시작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한 10명 오면 많이 와야 5명에서 7명 정도 오죠. 10분, 20분, 30분 기다리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얘기를 진전 못하면 나 바쁘니까 가겠다. 그래서 한 30분 중에 한 2-3명이 가죠. 40분쯤에 다시 한 2-3명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열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급한 일 처리하고 빨리 왔는데 왜 다 어디 갔냐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본인이 정작 늦게 온 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사실 같이 있으면 발전이에요. 이렇게 왔더라도 잠깐 들락날락하죠. 그러니까 TF라고 하면 전사적 TF니까 우리 모두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부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의 사일로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모으는 것도 힘들고 모여 있어서 뭐 일주일을 TF를 하든 한 달을 TF 하든 자기 부서처럼 한 달 동안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라는 얘기가 같이 있으면 발전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서 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이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전에도 성공한 거와 다름없다는 얘기가 특히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혁신 프로젝트가 보통 사장님 프로젝트고 그냥 명실상부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냥 이름만 거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는 것이 끝인데 진짜 함께 일한다는 게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갈 방향을 모르고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소셜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헨리 포드나 하버드의 람차란이나 같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 생각에 혁신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띵킹하고 두잉 전체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의 사고력과 개인의 행동력이 곱이 뭐 여러 가지 역량에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다 곱하기 협업력을 한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협업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숫자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개인의 사고가 100이다. 개인의 행동력이 100이다라고 보고 협업력이 그냥 기본으로 1이라고 보면 만 정도의 혁신 역량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협업력이 반으로 뚝 떨어지면 5천으로 떨어진다는 걸 이해하시기는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사고력이 반뿐이 못해 50이고 행동력도 반뿐이 못해 그럼 분명히 나보다 역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협업력이 2면 똑같이 5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런 사실이 그냥 숫자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수치가 많은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맨 아래 숫자는 뭐냐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100이라는 만점이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역량이 99라고 치죠. 그럼 거의 이론적으로 맥시멈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행동력도 99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협업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혁신 역량은 4,90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50점 가까스로 낙제를 면할 정도의 사고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협업력이 1.5면 5,400이라는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혁신을 일하는 사람한테 누가 승진될 거냐?
60, 1.5가 승진한다는 얘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제가 나보다 생각도 덜 못하네. 떨어진 것 같고, 행동도 덜 떨어지는데 왜 성공하지? 라고 컴플레인을 한 사람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는 얘기죠. 그 배경엔 협업력이 예,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다른 사람하고 일 잘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나도 똑똑하면 되지, 무슨 일을 잘하면 그래요?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각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고가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가하기가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 과거처럼 제조 라인에서 똑같은 물건을 누군 100개 만들고 누군 90개 만들고 80개 만들면 A, B, C 주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A, B, C 서로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고가를 하라는 거죠. 웨이트를 어떻게 주나요? 제가 볼 땐 다 일 잘했어요. 그래도 A, B, C를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C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대답하는 게 제가 왜 95점을 받았는데 C죠? 라고 대답했을 때 아주 쉬운 대답은 앞에 96점, 97점이 있어. 이 얘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고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그게 연봉하고 물리는 얘기들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조직적인 문제이지만 각 개인이 나의 협업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직이, 이건 혁신 조직이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협업을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할 때 협업을 평가하는 지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느 누가 내가 연봉이 고가를 받는 거에 따라 연봉이 움직이고 고가 다 받고 연봉까지 연동되는 시스템인 요즘 오늘날의 조직 사회에서 협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쌍방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각 개인도 문제고 모르게 된 이유는 그냥 내가 평가를 개인의 사고력과 행동력으로 봤는데 굳이 저 사람을 도와줘서 내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적을 깎아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평가 요소에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을 운영할 때 상대방을 얼마큼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내가 써라. 상대방이 나는 얼마큼 도움을 받았는지 써라. 항상 크로스 체크하게 했고 그 항목이 없으면 고가의 3분의 1을 제 권한으로 줬어요. 그러면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프로젝트를 할 때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시는. 그럼 제가 그건 당연해요.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럼 제가 전부를 모아요. 저희 팀을 뭐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얘를 안 도와주냐.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내가 누가 더 함께 하라고 파트너를 정해줄까?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정할래? 라고 얘기하면 거의 집중 팔고 본인들이 정하겠다. 네. 제가 찍으면 되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업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저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 그냥 금방 혼자 했으면 좋겠구만. 꼭 저한테 와서 물어보죠. 왜냐면 제가 저걸 너무나 강조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누굴 탓할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저 같은 혁신을 하는 사람은 협업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떨어져도 나머지 일들에서 그걸 커버업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공식을 얘기하는 건데 의외로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여지까지 이 일을 하면서 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구호였지 저렇게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을 들이민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딱 와닿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저거. 이거는 정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일정의 숫자들인데 제가 책에도 이 얘기를 썼는데 서론에 누가 이거 틀린 공식이라고 제가 이제 페북에 이걸 쓰니까 틀린 공식이라고 저 개인이라는 건 빼고 썼었어요. 왜냐하면 협업이란 게 행동 일종인데 어떻게 종족병제를 별도로 발라내서 얘기하냐고. 사실은 정성적으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공식이고 사실 저도 공학 박사인데 그걸 모를 리는 없겠죠. 정속 변수인데 그래서 저 앞에 개인이라는 걸 붙인 사실은 저기가 101이라는 숫자를 정성적으로 제가 택한 이유도 4가5력이라는 숫자가 저만큼 큰 거예요. 100배 차이 나도 1과 0.5 사이가 100과 60의 차이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고배 성질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 미세한 차이가 사실은 저 앞에 델타를 붙여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성장하면서 나온 거니까 변화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늘날과 내일의 혁신의 변화의 역량 차이가 중요하잖아요. 절대값보다도 계속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사고력이 오늘 이런 강의를 예를 들어 한두 시간 들었다고 사고력이 얼마나 늘까요? 10 변할까요? 거의 그렇게는 힘들겠죠. 아무리 똑똑해도 10 이상 내가 100을 가졌는데 강의 한두 시간 들었다고 10을 변할 리는 없는데 사실
뭐 직장생활 한 3년, 5년 했고 나이 20 넘으면 사고력이 변하는 것보다 행동력이 더 변하기 어렵다는 건 알죠. 그럼 뭐 행동력은 100에서 뭐 5 변하기도 힘든 거죠. 근데 저 0.1 변하는 수치가 생각보다 세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둘이서 시너지 2가 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가 안 되더라도 저 곱에 들어가면 굉장히 유의미한 정성적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일할 때 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내일 잘하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르고 구글 같은 데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협업적 혁신이 가장 키워드인 세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협업력이 0.5의 기준과 2의 기준과 2.0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내일 잘하는 걸 일이라고 봤을 때 네. 우리 둘이 일했더니 반뿐이 결과가 안 나오면 0.5인 거죠. 우리들 서로. 왜냐하면 그게 0.5로 만들었으니까. 갑자기. 근데 우리들이 만들어서 혼자 하면 1인데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한 뭐 아이디어가 뭐 10개씩 정도 되면 둘이 하면 15개 나오더라. 그럼 우리 협업력은 한 1.5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사람은 2가 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구글 같은 협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너지 이펙트 힘들을 내는 회사죠. 그래서 뭐 제가 다녔던 친정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일 많은 회사가 제가 다녔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제일 잘하는 회사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 되게 자존심 상하죠. 개인의 역량으로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량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량에 비해서 떨어진다? 어그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죠. 그렇죠. 이미 뭐 거기서 공부해도 뭐 아이비리그나 뭐 탑 100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고 거기서 다 성적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면 그러느냐? 사실은 저 협업이라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 문화, 조직 문화하고 물려 협업적 문화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지시 문화 있어서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5월달인가 6월달인가 한번 사내방송으로 3회 특집으로 나가면서 한번 대대적으로 이슈가 한번 됐었고 큰 사고 한번 터지고 나서 지금 이 협업적 저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협업은 제가 생각할 때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협업한다는 거를 우리가 협업을 잘못해서 무슨 큰 사고가 났어. 그럼 마치 과거에 잠깐 뭐 한 10년, 20년 새마을 운동 하듯이 우리가 막 붕업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업은 그냥 꾸준히 해서 그 역량이 문화처럼 쌓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를 다녔다가 그럼 제가 삼성 문화에 익숙하지만 저 협업 문화니까 제가 LG전자 가면 LG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LG적으로 일하는 거지. 소위 얘기하는 과거적으로 삼성맨이라는 게 있을까? 삼성에 다닐 때만 삼성맨이에요. 그 사람이 LG 가면 LG맨 되는 거고 구글 가면 구글 퍼슨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어댑터빌리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내 절대값이 1인데 그게 0.8로 변할 수도 있고 1.5로 바뀔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에 대한 의미적 숫자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제가 생각하는 주요 성공의 요소는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혁신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뉴 솔루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뉴 솔루션을 찾으려면 프로블럼 파인딩이 중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요즘에 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전문가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뉴 프로블럼 파인딩부터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혁신이기 때문에 어느 게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혹시 두 분은 무인 자동차가 몇 년 전부터 다닐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 5년 전부터도 나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예를 들면 지금 2016년이니까 구글이 2009년부터 무인 자동차를 본격 개발한 외부에 알려진 거니까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좀 알려지기 시작한 인터넷에 뜨기 시작해 구글이 무인 자동차 만든대. 그러면 야, 돈 많은 회사가 진짜 돈 쓸데 없어서 하다 보다 진짜 저기까지 하는구나. 구글 다니는 애들 부럽다라고 생각했나요? 진짜 비즈니스가 이게 현실에서 무인 자동차가 다닐 거기 때문에 쟤들이 저거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냥 뭐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로 한번 뭐 해보고 그게 이제 또 잘 되면 그게 뭐 정말 커지지만 생활적인 거를 도전을 안 하는 이상 기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본격적으로 무인 자동차 이제 이게 현실화 되겠구나라고 느낀 거는 한 몇 년 전? 저는 2년? 1년? 저는 11년도에 뉴스를 보고 세바찬 수른이 이제 발표하는 영상 보고 한번 문화적 쇼킹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프로젝트 자기 무인 자동차를 설명하는 테마를 저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저건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촉이 좋으시네요. 근데 그러면 항상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자동차에 문제 있나요? 뭐 100년 이상 탔는데 네. 무슨 그들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될까요? 운전자의 편리성이죠. 아니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지각력이 떨어져서 사고 나는 부분들에 대한 뭐 예방이라든지. 네. 사실은 그렇게 일부분적인 거면 지금 플랫폼처럼 왕창 바꿔야 되는 이유가 저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거슬러서 2007년으로 가면 기존의 피처폰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야 했을까? 그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냥 그게 장난감 같은 거고 그냥 프리미엄 폰이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줄 아무도 몰랐죠. 그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뉴 프로블럼 파인딩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솔루션을 찾으면 그래서 좋은 문제를 발견해야 좋은 솔루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깨작깨작 하게 되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사실 뉴 솔루션을 발견한 모든 전문가의 가장 큰 숙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 솔루션을 찾으면 의사결정권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드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뉴 솔루션을 찾은 걸 새로운 솔루션을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 못하고 올드 크라이테리아를 판단하면 한 방에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 대기업의 대우게, 대한민국 대기업이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허반에 그때 그거 해야 된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때 본인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문제도 뭔지 모르고 네. 그냥 아이디어였지 이건 프로블럼도 아니고 솔루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리더십이 가져야 될 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케이스로 그런 얘기들을 삼성전자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10대를 위한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빨주노초 파넘버가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뭐 상무님이 그러셨대요. 자고로 리모컨은 검정색에 파워 버튼만 빨갛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는 10대를 위한 건데 리모컨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검정색에 그래놓고 10대를 위한 걸 만들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는 10대를 조사를 하고 10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서 10대형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의사결정권자가 올드 크라이테리아로 리모컨의 과거의 정의에 의해서 결론 지어버렸죠.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삼성이 자동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겨우 전장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고 정말 아쉬운 거죠. 본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자회사가 자동차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찍은 거죠. 그게 우리의 프로블럼인지 몰랐죠. 전자회사가 무슨 자동차를 해? 그거는 미케트로닉스인데? 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신사업 프로젝트의 커넥티드 카 개념이 2010년도에 시작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생각할 때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 자동차 일이다라고 커트하셨어요. 되게 많이 아쉬웠지만 만약에 그때 2010년도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면 나중에 현대 자동차가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아이패드를 넣겠다고 쉽게 결정했을까요? 사실은 삼성하고 현대 자동차하고 협업을 했을 때 좋아하는 이점이 되게 많거든요. 애플하고 할 때도 보다도 개발하기도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애플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택할 없습니다. 탭을 택하기엔 그때는 굉장히 무리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 기회 손실을 했는데 그거는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의 기회 손실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10년도부터 개발해서만 3년이면 꽤 성장했을 건데 그때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뉴 크라이테리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문제도 프로블럼 솔루션 크라이테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저 앞에 있는 뉴가 3번이나 반복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딜레마가 그거죠. 사장도 모르고 사원도 모르는 거예요. 사장은 알고 사원은 아는 거를 다루는 게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에서는 누구나가 동등해요. 근데 사장은 의사결정권을 가졌죠. 그랬을 때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걸 진행해야 되는 게 혁신 프로젝트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혁신 자체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속성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혁신의 속도가 안단테 컴 모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음악 좋아하시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느리지만 활기차게 정도의 속도예요. 동의하시기가 어렵지 않나요? 혁신의 속도가 걷는 정도의 속도다.
근데 많은 사람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 주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활기차게 걷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혁신은 그렇게 혁신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급변이지만 제 주장은 혁신은 급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급변하는 건데 그 전에 준비 기간이 무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글의 무인체가 성공하면 이제 그 얘기가 2009년부터 올 건데 그럼 9년부터 일반적인 분들이 예상하는 게 뭐 한 15년도쯤에 자동차가 될 거네 이렇게 생각했죠.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 급변했나요? 진짜 바닥에서 쭉 깔면서 온 거죠. 이게 혁신이 실질적인 본질이고 이게 성공하기 시작하면 막 급변하는 거죠. 막 6,000병에 뭐 버드와이저를 자율주행으로 날랐대. 뭐 이런 얘기, 웨스트 코스트에서 날랐대. 이러고, 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이건 다 된 다음에 얘기는 급변하죠. 그래서 혁신이 성공하는 시점에서 보면 급변하지만 사실 그게 이루기 위해서 5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걸 우리가 다 관광. 그러니까 혁신을 진짜 한 기간은 언제냐 하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대기업에 얘기하는 거는 혁신이 이해 안 되는데 콤모토기 때문에 혁신은 친구 사귀는 거하고 똑같다. 내가 급할 때 친구한테 돈 빌리려면 그때 사귀면 안 되죠. 평상시에 사귀어놔야 급할 때 돈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혁신이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 내가 혁신을 쓰려면 평상시에 혁신 활동을 해야 그때 위기에 대처해서 이런 어떤 대안을 프로블럼 솔빙도 하고 디시전 메이킹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혁신을 언제 쓰려고 하냐면 급할 때. 될까요? 거의 100% 실패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소비자 혁신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효율화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걸 모니터링 해가면서 캐치업 할 수 있는데 이놈의 소비자 혁신의 가치는 소비자의 가치가 막 팽팽 바뀌고 있는 데니까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없으면 내가 대응할 수 없는데 현상학적으로 보인 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가 없다, 혁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결과적으로 그런 걸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터지는 사실 운이 좋은 것도 그것도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양에 비해서 아니면 혁신을 잘하는 여러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혁신의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과거에는 산업혁명의 효율화를 우리가 카피할 때는 되게 이점이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돼서 90에서 90.5점 올라가려는 이 시점에서는 발목을 잡니다. 빨리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야 뭐 제트기가 되는 마하의 속도를 돌파한다는 뭐 이런 뭐 마하론 이런 게 되게 나와서 말은 특강 시간에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혁신이 작업을 할 때는 3개월 내 6개월에 완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게 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기적인 거죠. 그런 걸 한 거 보면 진짜 그래도 터지는 혁신들이 있으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의 속도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즐겁게 해야 돼요. 활기차게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끝까지 하는 작업들이 항상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즐겁지 않으면 오래 가기도 어렵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티브 이노베이션,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이 아니라 뭔가를 창조하는 혁신을 하려면 즐거워야 되는 면이 있는데 힘들지만 즐겁게. 그러려면 천천히 걸어야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100m 속도로 질주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효율화는 100m로 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좀 풀어야 될 굉장히 큰 숙제인데 우리 선배들은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후배들이 좀 더 잘하는 그래서 지금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혁신을 좀 잘해 보이는 근데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작아서 임팩트를 재면 그게 약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잘하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캐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야 어떻게 숏하든 스케이팅 하던 애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등을 하냐.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모두 했지만 젊은 친구들은 뭐래? 왜 와이나? 난 이쪽이 아니니까 이걸 할래. 본인들이 고민했죠. 내가 잘하는 건 코너링이야. 근데 외국 애들에 비하면 직선 주루에선 절대로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이 시간을 어디서 본다? 코너링에서 벌겠어. 라고 본인들을 생각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코너링에서는 1, 2초를 줄여요. 코너링을 잘하면. 왜냐면 쇼트랙을 돌던 애들이니까 그 롱 스케이팅을 타도 스피드 스케이팅을 타도 그 코너 구간에서 합산하면 1, 2초가 치는데 직선 줄이에서 0.1초 줄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단한 성능을 냈고 근데 이제 큰 애들도
코너링이 좋아지면 되는데 힘이 좋아서 이 무게중심이 높은 애들은 본질적으로 코너링을 맞아요.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원심력에 있어. 네, 그래서 이 합산값이 집에서 이상화 같은 친구도 계속 아직까지 이제 선수생활 끝났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많았는데 요즘까지 잘하는 이유들을 보면 그런 그 코너링을 할 때는 그 힘의 균형이 아니라서 늙어서 더 이상은 안 될 거야라는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요걸 간과하는 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피겨스케이팅 굉장히 많이 봤는데 러시아를 제끼고 한국이 여기서 금메달을 딸 거란 생각을 한 사람 없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되든 안 되든 모르고 난 진짜 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기존 전문가의 고정관념을 깨고 브레이크를 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성세대는 굉장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저도 제 자식 세대를 걱정하지만 솔직히 보면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 속도에 대한 고정관념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모두 다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리스텐슨의 정의인데 크리스텐슨이 혁신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Innovation is about new ways of making money, new ways of doing business, new ways of understanding our customer인데 순서는 거꾸로 해요. 아래서부터 해야 돼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비즈니스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돈 버는 방식도 새로운 방식을 걸면 그게 혁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반복된 단어는 뉴에이지. 혁신이라는 거는 저 뉴에이지에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라는 거, 지금 전 설명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 그 길을 우리가 뚫어야 된다. 아무도 걸어가지 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무슨 지도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침판 정도면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직선주를 달릴 수 없는 아마존 정글 같은 모험인 뉴에 대한 의미고 웨이지는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혁신은 목적을 내가 정했으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면 그냥 올드웨이로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건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근데 새로운 길을 택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혁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인슈타인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목적을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자 인세너티입니다. 미친 겁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미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방식으로 해? 그럼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생은 아니니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성공하나?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 되면 안 하면 빵 %인데 확률은 다른 방식으로 하면 1%라도 확률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도전하는 게 혁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뻔히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안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잘못되면 나한테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럼 난 기존 방식으로 하는 거죠. 룰 따랐습니다. 왜 법대로 했는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줄 알지만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그것도 사실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쌍방정식. 조직 문화가 잘못한 걸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길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블레임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너도 나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뭐냐면 새로운 길을 걷는 자를 비난할 필요도 없지만 칭찬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걷지 않는 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마찬가지일 때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걷는 자를 칭찬해주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건데 자꾸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는 자를 왜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고 일로 와. 너만 바뀌면 모든 게 평온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혁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고 근데 이제 본인의 미션, 사명이라는 의식이 있든지 죽어도 난 이걸 하고 싶든지 소위 얘기하는 또라이 기질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잡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가라고 얘기했지만 뭐 우리 그냥 시쳇말로 하면 또라이인 거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을 걷는 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걷냐고 하면 뭐 일부는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일부는 난 이게 하고 싶어 안 돼도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제 그게 혁신의 속성인 거죠. 꾸준히 걸은 거예요. 그죠? 잡스도 20년 걸었잖아요. 급변하는 현상은 아이파드가 성공부터 굉장히 급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20년의 기간이 없었으면 그 아이파드, 아이폰의 신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0년의 시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20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삼성전자나 LG전자한테 니네는 왜 애플처럼 안 해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야 똑같은 물건 만드는데 왜 그렇게 안 해라는 질문을 쉽게 던지는데
사실은 그건 내부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기 전에 안 되는, 지금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사실은 기업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그냥 하루 이틀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임원의 재임 기간이 1년 안에 모든 혁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미션 임퍼서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3년 정도는 적어도 줘야 되는데, 3년씩 임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죠. 제가 코스트코한테 되게 놀랐던 게, 코스트코가 흑자가 날 때까지 임원을 10년 동안 안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지사장을. 원래 비즈니스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잉 비즈니스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가 넘는데 지사장이 15% 이익을 남기면 지사장이 잘립니다. 왜냐면 철칙이 뭐냐면 우리는 10% 이익만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벌 수 있어? 그럼 그 5%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든지 직원한테 돌려줘서 직원이 소비자한테 되게 잘하게 만들어. 그래서 효율화를 시켜야지, 이유는 그냥 10%만 가져가는 게 철칙이래요. 그럼 메이킹 머니 하는 방식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가 월마트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혁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얘기한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죠? 멤버십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 이 자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뉴에이저.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본인들은 수십 년을 걸어온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애플, 뭐 월마트 이런 건 너무 잘하시니까 이 정의에 맞는 기업으로 코스트코 같은 회사가 굉장히 잘 맞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파괴적 혁신파는 아니고 블루오션파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텐슨 교수 이 정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넘버원 이노베이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뉴에이지라는 걸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수단이니까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혁신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웨이 오브 워킹이죠. 워킹이란 단어는 thinking과 doing을 하는 거고, 그 합산이고, 협업까지 원하면 결국 우리한테 다가오는, 조직 문화에서 다가오는 혁신이라는 건 일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일하면 혁신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뉴에이지라는 얘기 때문에. 근데 많이 생각해보면 전과 다르게 일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전과 매번 다르게 일하는 회사가 있나요? 없죠. 제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봤을 때 딱 유일하게 한 게 없어요. 애플도 아니고 픽사예요. 15개의 영화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픽사만이 이 15번의 조건을 만든 거의 100% 이론적 회사가 픽사인데, 사실 픽사는 큰 회사는 아니잖아. 200명 정도만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애플이나 디즈니나 삼성전자처럼 막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회사니까, 픽사도 5만 명, 10만 명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게, 니모를 찾아서 같은 거 만들 때 거기에 주제가 뭐였냐면, 만약에 물고기가 인간의 세상을 본다면 인간의 세상을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물고기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의 세상을 그린 게 니모를 찾아서인데, 그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직원 200명을 시드니 항구에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라고 밀어넣는 회사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시나리오를 갖는 사람도, 광고하는 사람도 그 시각을 갖고 광고하고 시나리오 쓰고 색칠해. 그게 굉장히 협업적으로 중요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어. 같은 시각으로 계속 보니까. 그게 했는데 200명이니까 물속에 넣지. 2000명은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또,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대기업이 혁신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그건 어려운 숙제고, 대기업이 혁신을 하는 건 항공모함을 가지고 쾌속적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은 요즘 뭐 과거에 비해서는 혁신적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기 때문에 도는 각도가 잘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각속도로 보면 장난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건 일하는 방법이 변하다. 웨이 오브 워킹이다. 별거 없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정의는. 내가 기존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길을 택한다? 혁신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썼는데 컴퓨터 안 쓰겠어. 포스트잇 써서 작업할래. 뭐 내가 정답은 없어요. 포스트잇 작업을 했어? 이번엔 컴퓨터로 할래. 이러면 혁신인 거예요. 혼자 일했어? 둘이 일할래. 둘이 일했어? 이번에 혼자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이 다 혁신의 기본적인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 오브 워킹을 바꾸면 도대체 누가 질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뉴에이즈에 관련돼서 뉴 프로블럼, 뉴 솔루션, 뉴 크라이테리아를 생각하면 도대체 누가 질문해야 되는가, 누가 답변해야 되는가, 누가 결정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사의 예를 들면 청소부도 나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요. 그건 너무나 유명해진 사례잖아요. 놀라운 건 청소부가 얘기했는데 그 의견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 회의를 할 건데 아무나 와 그랬더니 청소부가 와서 앉았다는 게 저는 진짜 쇼킹했고요. 청소부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두 번째 놀라운 거였고요.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으면 그걸 받아줬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 거의 90% 기업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웨이 오브 워킹, 뉴 웨이 오브 워킹. 그렇다 그러면 그게 혁신이라는 거죠. 근데 뭐 픽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혁신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야. 카피니까. 그건 좀 다른 생각이죠. 그러면 한번 이제 뉴 웨이를 갔어요. 근데 그 뉴 웨이가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뉴 웨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혁신이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은 한 번 하면 두 번째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은 이거예요. 뉴냐 아니냐의 기준은 내가 익숙해졌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새로운 걸 하는데 새로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마음이 초심이에요. 그래서 뭐 발레리나 누가 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이 뭐 거의 수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발레리나를 한다? 이노베이터. 왜냐면 항상 뉴에이지를 걷죠. 당신은 어떻게 그래? 잡스? 마찬가지죠. 그게 되나요? 내가 암에 걸려서 6개월 후면 죽을 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갖고 최선을 다해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병 고치러 가지.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난 이걸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할 거에는 초심을 가진 거죠. 굉장히 개팍해서 또라이지만 그 점은 진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항상 새로운 길을 걷는 거죠. 초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세계 최고의 부자야. 나는 그러면 남들이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살래를 살지 않았잖아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산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했다 안 했다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항상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겠죠. 근데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적 텐션이라 크리에이티브 텐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땡기면 탄성관계를 넘어서면 찢어지는 거고 너무 줄이면 텐션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손가락 넣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텐션을 항상 유지하는 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 나이에 내가 하니 이러면 텐션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긴 뉴에이지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텐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노베이터. 그래서 나이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들었어도 그 텐션을 유지하는 사람은 항상 뉴에이지를 걷는 거죠. 항상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정말 확 와닿는 게 예전에 이러한 그 텐션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좀 역사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정조하고 정약용이 경장대고라는 이제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때 검은고가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땡기면 끊어지고. 네. 아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업무에 있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 말씀이 좀 얘기하시는 와중에. 그렇죠. 네. 예. 리더십하고 팔로워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리더십에 가까워 팔로워십이 가까워지면 뭔가 할아버지 수염 땡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다고 위에서 너무 눌러버리면 텐션이 풀리는 게 아니라 너무 멀면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쓴소리를 받아주는 텐션이 항상 유지되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면 이제 그 조직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죠.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경정대고라는 의미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 미래를 만드는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how란 단어를 택했냐면 Y가 중요한 시대에 how를 택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뉴에이지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Y를 얘기하니까 나까지. 저는 이제 혁신 실무 전문가다 보니까 Y는 그분들이 얘기한 걸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해지지 않을까? 무엇을 본인들이 결정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책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게 앞에서 전제돼 있다면 너무나 뭐 좋으신 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뭐 15년 제 경력을 봤을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이 하우스가 아닐까. 뭐 굳이 나까지도 똑같은 훌륭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 미래를 만드는 기업을 쓴 이유는 뭐 혁신 기업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 재미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결국 혁신이든 기업이든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항상 혁신의 뉴니까 그런 의미로 미래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쓸까 기업이라고 쓸까 되게 고민했는데 뭐 기업이 보편타당한 것 같아서 그거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일할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할까에 대한 얘기들. 제가 생각할 때 제목 변하지 않는 짓는데도 것들이 엄청 고민을 하셨네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New Age of Making Money에 대해서 좀 출판사에 미안한 게 네. 써야 되는 메시지에 중심을 두다 보면 돈 버는 거에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제목이 좀 이렇게 어트랙티브하게 나가야 좀 세야 되죠. 책도 제목 잘 보고 고르는 팔리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래서- 진부하거나 길거나 막 이러면 잘 안 팔리죠. 그리고 네. 이 책이 250페이지가 넘습니다. 선배가 책 팔 생각이 있냐고. 그래 쓴 거 보면 책 팔 생각이 없다고. 거의 300페이지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쓴 지가 양이 그렇게 돼서 줄이고 줄여도 잘 안 줄었는데 그래서 이 책이 뭘 베스트셀러 분명히 아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네. 뒤에서 강의를 하라고. 근데 네. 그건 이 제목 때문인 것 같아요. 기업도 들어가 있고 내가 미래도 어떻게 들어가 일해야 있고.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책이 눈에 띄면 뭐래냐 한번 들어보자. 나 어떻게 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회장님이 계신 자리도 많이 불려갔고 특강 같은 거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제목이 돈 버는 데는 중요하긴 한가 보다라는 건 메시지라서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트로 보면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장했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8가지 키워드는 파트 2에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프롤로그는 일하는 방식이 바꾸는 게 혁신이라는 제 주장을 썼고 근데 혁신은 제가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사람이 항상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혁신가라며 당신은 어떻게 혁신해? 네, 그 되게 네, 예민한 질문인데 혁신을 하는군요. 도와준다며 네. 너 그러니까요. 자신은 혁신 안 하면 혁신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세상은 변하는데 주식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주식을 벌면서. 강의할 정도면 이미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주식을 하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약간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권이나 생각하는 힘과 행동하는 힘이 달라서 좀 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코치가 그쵸, 실제 그쵸, 대회 그쵸. 나가서 우승을 그쵸.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선수를 기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쵸, 따로 역량이 다른 있고 거죠. 선수가 있는 거다. 네. 컨설턴트한테 실무 와서 사장 그렇죠. 시키면 망하는 겁니다. 네. 컨설턴트는 도와주는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디시전 메이커가 되려고 그러면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강심장이 돈을 버는 거지 그걸 알아도 질르지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 착각하면 비즈니스를 착각하는 네. 거니까 그런 역량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조직, 저희 조직에 대한 거니까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혁신하라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얘기고 여기 조직 얘기는 안 썼지만 조직 혁신은 새로운 뉴 페이스를 받는 게 조직 혁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는 혁신 파트니까 조직에 적응하지 마라. 네가 조직에 적응하는 순간 우리는 혁신 부서가 아니다. 약간 이단화 집단이. 그래서 혁신 부서에 있다는 건 약간 외로운 길을 걷는 거를 택하는 교육이고 그게 좋으면 계속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시선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현업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시대적 관점에서 스마트 시대의 혁신이 뭘까? 과거에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이 있고 뭐 중간에 뭐 프로세스 혁신의 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혁신의 시대들이 크게 있었는데 소위 지금이 일어나는 게 스마트 시대라 그러면 스마트 시대는 뭐고 스마트 시대의 혁신은 뭐라는 게 이제 혁신을 혁신하라의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과거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효율 이노베이션으로 그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 혁신도 있고 마케팅 혁신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혁신의 종류들이 있는지 스마트 시대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혁신도 진화하는 거죠. 변화와 진화를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혁신이란 동일한 단어가 있다고 그래도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런 이제 어떤 프린시플을 익히고 하우즈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파트 1에 그런 얘기를 좀 썼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는 8가지가 이제 그런 거죠. 저게 제목에 있는 대로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올바른 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스시그마에서 한 얘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태제지 뭐 이게 식스시그마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항상 있었던 태제인데 그 중에서도 올바른 문제가 왓에 관련되는 거고 올바르게 푸는 게 하우즈에 관련되는 건데 문제가 뭐고 문제 해결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논리적 문제는 논리적으로 풀고 창의적 문제는 창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 문제인지 창의적 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걸 구별 못하고 거꾸로 하면 완전히 패가 말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과거에는 띵커는 전략가는 생각만 하고
뭐 영업은 행동만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의 창의 시대에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해서 개인이 다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 그래서 개인 역량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일단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팔로우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고 그거의 조화가 맞아야 일단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본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혁신을 하고 싶어? 그럼 아까 본인을 버려야 되잖아요. 리더십은 언리더십, 리더십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팔로우십은 그 앞에서 깃발 들고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리더를 따라가는 그걸 리드라고 해요. 기수.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 내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건 주인의식. 오너십이 없으면 다 작동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다 있어도 회사는 잘 가지만 새로운 일은 안 하죠. 그래서 앙토프레너십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건 개인이 가져. 역할에 따라 기본적으로 리더십이면 리더십만 있으면 되고 팔로우는 팔로우십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4개는 상황에 따라 혁신을 하고 싶으면 얹어야 되는 역량들이라는 얘기가 개인 역량으로 나오고 근데 개인 역량 엄청 좋아도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조직 역량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딱 한 꼭지 집어서 얘기하는 건 협업력. 그리고 IT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의 개념을 모르면 어렵다고 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띵킹을 하려면 로지컬, 크리에이티브 2가지가 있으니까 그 2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P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앞에서는 고전의 3P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피플이었는데 저는 피플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P 매니지먼트에는 프로젝트를 넣었었던 거고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냐? 위에 개인 역량과 조직 역량에서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이 됐으면 혁신의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과 디자인 띵킹 이익을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엔딩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의 목적은 수단이다. 그걸 잊지 마라. 이거 한다고 이게 목적이 되면 수단의 목적화가 되는 순간 모든 건 패가 말린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되고 얘를 하이어라키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아래 people first communication이 있고 크리에이티브 띵킹과 로지컬 띵킹을 하면서 요즘 얘기하는 뭐 박사님도 얘기하는 그걸 눈에 보이게 해야 왜냐하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눈에 보이게 해야 되고 그게 올라가면 엔지니어링, 디자이닝, 마케팅은 사실은 통합적 사고예요. 이 양자가 다 로지컬과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통합적 사고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계에 나타나려면 프로덕트, 프로젝트, 프로세스 해야 되는데 이 3P를 하기 전에 모델 띵킹 요즘에는 이게 프로젝트 1년, 2년 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링을 안 해보고 들어갔다가는 큰 돈을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모델을 해야 되고 그게 거쳐지면 전략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양쪽 기둥이 이제 모델링과 스트래티직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환경주의자가 될 거냐, 절대주의자가 될 거냐. 가치 혁신은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있다고 묻는 거고요. 효율화를 하면 위에 얘기는 환경론. 우리가 뭐 환경 분석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절대주의는 나의 CG가 먼저 중요한 거죠. 저게 다 되면 위에 지붕에 리얼 월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위에 메뉴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보통 플랜, 디벨롭, 임플리멘테이션이잖아요. 기획하고 개발하고 확정해서 매뉴팩처링 하면 되는데 보통 스트래티지가 좋다고 해서 플랜하고 구별한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그 앞에 모델이란 개념을 넣으면 좋겠다. 제가 모델링을 되게 강조하는 거고 앞에서 평면적인 그 체계 얘기들이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나타내면 그 내용들이 저렇게 매치가 된다는 게 정말 엄청 모델이 좋네요. 엄청 깔끔한데요? 뭐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은데 일단 이건 제 가설이고 이제 이걸 계속 앞으로도 더 입증해 나가면서 부족한 건 개선하고 뭐 지금도 벌써 이 부분은 잘못 썼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좀 있어서 만약 개정판이 나오면 업데이트 할 때는 업데이트 할 건데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뭐 나머지들 좀 더 그려볼 생각. 이게 오르가니제이션만 키워드만 하나 딱 들어가면 딱 좋겠네요. 오가니제이션 맨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피플 퍼스트 커뮤니케이션의 조직이 맨 아래 백본으로 사람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거 다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혁신이 아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점이 말씀하신 대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경영 구조로 보면 더 좋은 표현일 것 같네요. 엄청 모델 좋다. 제가 시간이 지금 거의 됐네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이제 푹 빠져서 듣다가, 이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딱 봤는데, 시간이 벌써 이만큼 가서 굉장히 몰입을 많이 했고요. 사실 책을 제가 읽긴 읽었는데, 제가 영향이 딸리는지 좀 이렇게 전체적인 게 조합이 안 되고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아까 근데 설명을 딱 들으니까, 이게 합쳐지기 시작하고, 왜 그렇게 책을 쓰셨는지,
왜 리더십 뭐 그 저기 뭐야 팔로우십, 팔로우십, 원리더십, 언리더십을 왜 순서를 그렇게 해놨는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되게 책을 보고 설명을 저자한테 들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상당히 장표 하나하나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고가 그 뭐라 그래 그 된장? 오래 묵었어. 발효했나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혁신하는 거는 네. 딱 그게 딱 느껴지는데 시인이 너무 그런 좋아요. 표현해요. 발효하는 생각의 발효가 중요하다고.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책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몇 년 걸리신 거예요? 거의 뭐 제가 10년 프로젝트 한 거를 한꺼번에 몰아친 거고요. 그럼 사실은 10년? 원고 없이 그냥 타이핑 쳐서 아, 책을 진짜요? 만드는 겁니다. 한 네. 3개월 동안 와. 생각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누적이 괜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경험 쌓아. 쓴 건 타이핑 한 거는 한 3개월이지만 네. 그래서 원고가 없어요. 네. 이 책이. 어... 그냥 친 거예요. 쓰다가 정이 좀 필요하면 뭐 인터넷 찾아서 레퍼런스 다는 거 쓴 거고 쓴 거죠. 그러니까 다 그 뭐 한 60개 엄청 프로젝트 한 내용을 저 숙고에 저게 엄청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한 장이 그냥 아주 그렇죠. 딱 그냥 그래서 어렵다고 책이네요. 생각하시는 건 어려워. 그래서 매번 뉴 에이지이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책이 어려워요. 네.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건조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첫 번째 장인 정의를 읽지 말고 뒤에부터 읽으면 그냥 사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읽기 좀 편하시고 그래도 내가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의 빼고 읽었다가 돌아오시면 근데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은 정의부터 읽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딱 기준을 잡고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이 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셔서 그런 읽는 방식을 바꾸시면 좋잖아요. 오늘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이미 시간이 다 지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와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 주신 거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너무 기대가 돼요. 이 개정판도 기대가 되고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단어 자체가 딱딱하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친숙한 얘기고 나도 좀 혁신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너무 좋은데. 제가 그런 의도를 쓴 거거든요. 일하는 방식만 바꾸면 당신도 혁신가. 그래서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숙제가 남긴 했는데 되게 아까 얘기했던 기분 좋은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뭔가를 제가 찾아보겠다는 이제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무튼 동기부여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요.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뭐 마지막 혹시 질문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다양한 이제 혁신 활동 혹은 뭐 프로젝트 혹은 프로덕트 여러 가지 프로세스 여러 가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통틀어서 그 중에 내 삶에 좀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혹은 나한테 뭔가 좀 자극을 많이 줬었던 기억나는 거 한두 꼭지 있으면 좀 공유를.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행동? 뭐 혁신이라든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짧은 단어 하나로 하죠. 제가 틀리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을 구별했을 때 제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라이트와 롱이라고 얘기하면 혁신의 길은 틀린 길은 없다. 다른 길을 걸을 뿐이다. 그게 나아가 최초로 걸으면 그게 뉴 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뉴 에이지의 다른 말은 디퍼런트 에이지. 남과 다른 길을 다르게 일하는 방식. 그래서 틀린 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방송을 마치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